실제 그 수치가 저혈당인 70mg/dl까지 도달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떨어진 속도가 빠르면은 그런 저혈당 증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보내드리는 당뇨병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에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당뇨병의 정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양열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국 경북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전재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남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준성입니다. 당뇨병의 관리에 대한 내용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많은 컨텐츠를 계속 준비를 하고 업로드를 해도 아직도 사실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또 영상마다 많은 분들께서 답글을 달아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오늘도 제가 오전 진료를 보고 올라가는 길인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환자분들마다 당뇨병의 상태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혈당 조절 상태가 다르니까 질문이 다양하고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 당뇨병 치료도 환자 중심적으로 또 개개인에 맞는 치료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의 질문은 저에게도 아주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은 또 몇 가지 질문들을 선별해서 답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당뇨인의 커피 마시는 방법 공개편입니다.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카페라떼에도 혈당이 많이 오르나요? 사실 저도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시럽이나 설탕 등 다른 건 넣지도 않고 마십니다 하셨는데 어떤가요? 카페라떼는 커피와 우유가 들어가는데요. 커피 자체는 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메리카노 또는 에스프레소 같은 것들을 드셔도 혈당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떼에 들어가는 우유에는 유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당 성분이 혈당을 약간은 올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잔 정도 즐기시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말씀하신 그 설탕이나 시럽 같은 것들을 넣는 형태의 그런 음료들은 아무래도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이 커피 안에는 카페스톨이라는 콜레스테롤 성분이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커피 한 잔에 LDL 콜레스테롤,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약 한 1% 정도, 많지는 않지만 올릴 수는 있다고 되어 있어서 혹시 콜레스테롤 조절이 좀 필요하신 분들, 높은 분들에게는 이 커피도 콜레스테롤 쪽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오트라떼, 오트밀 라떼 이런 것도 유행하잖아요. 최근에 귀리우유를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도 우유 대신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귀리우유는 혈당 조절에 어떤가요? 귀리우유는 우유라는 단어가 붙긴 하지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당이 들어있는 우유와는 다르고 귀리를 불리고 간 다음에 걸러서 만든 그런 음료입니다. 그래서 귀리가 아무래도 곡식이잖아요. 곡식이니까 크게 보면 탄수화물에 들어가고 영양 성분을 보면은 한 컵 기준으로 탄수화물이 16g 정도라고 나오더라고요. 일반 우유의 약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유하고 직접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혈당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유를 드시지 못하는 그런 설사 때문에 드시기 힘든 분들이 아니라면은 보통 우유나 저지방 우유를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 측면에서는 아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운동편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식후, 아침 공복, 자기 전 다양한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시간에 저희가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저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식후 운동이 좋아요? 공복 운동이 좋아요? 공복 운동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저녁보다는 오후 혹은 오전에, 하루 중에는 오후나 오전에 운동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저녁이 나쁜 건 아니고요. 질문하신 식전과 식후를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식후 운동이 더 안전하겠죠. 저혈당이 식전에 하시면은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복보다는 식후 1시간, 길게는 식후 3시간까지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최신 당뇨병에 관련된 편도 찍었는데요. 그 편에 정말 질문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먼저 당뇨병 예방 목적으로 SGLT2 억제제를 복용해도 되는지 이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당뇨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 약제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계열의 당뇨병 약제들도 당뇨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 주신 SGLT2 억제제도 최근 여러 가지 임상 결과에서 전당뇨병 단계에서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서 정답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본인 부담으로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 그렇지만 이제 비용을 따지면 약 한 달에 한 2, 3만 원 정도 비용이 들 것 같고요. 사실 약제보다 이 약제를 끊으면 다시 당뇨병이 이제 발생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절한 체중 관리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이 충분히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 그리고 저희가 만든 책들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편에서 이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아주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마운자로나 오젬픽 뭐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약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하는데 췌장을 더 소모시키는 건 아닐까요? 당뇨병 관해가 가능한가요? 사실 이거 되게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좀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마운자로나 오젬픽 같은 약들 언론에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유명 인사들이 사용해서 체중 감소를 많이 했다 이렇게 인증을 막 하고 있죠. 이런 약제들이 굉장히 체중 감소 효과, 식욕 저해 효과 이런 것들이 뛰어나서 15% 이상, 뭐 심지어 20% 임상 연구에 보면 많이 체중 빠지는 환자들이 40%, 50%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체중이 빠졌을 때 당뇨병의 관해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제를 중지하고 나서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보고가 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로 관해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확답을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 하신 질문도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 이게 인슐린을 이제 고갈시키는 약제가 아니냐라고 질문 주셨잖아요. 그 췌장에 이동해서 인슐린 분비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약제가 이미 경구약제로 나와 있습니다. 먹는 약으로 나와 있는데, 그 약과는 달리 이 GLP-1은 그 자체가 호르몬으로서 주로 식후에 증가가 되고 식후에 혈당을 낮추는 데 특화된 그런 호르몬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주사제 역시 췌장의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루 종일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주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고갈시킨다고 알려진 그런 약제와는 다르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고, 더 중요한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체중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 그 이형 당뇨병 환자들이 가지고 계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인슐린이 조금만 분비되어도 혈당이 훨씬 더 잘 떨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인슐린 측면에서는 조금만 내가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췌장 보호 효과가 더 큰 약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질문 자체에 보면 이제 그 약제의 기전을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질문을 주신 건데, 조금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반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실 요즘에 연속혈당 측정기를 좀 많이 사용하시면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본인이 이제 당화혈색소 6.4% 당뇨병 직전이죠. 그래서 이제 연속혈당 측정기를 3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혈당 변화 보면서 음식 조절도 하고 노력을 열심히 하셨더니 연속혈당기의 예상 당화혈색소가 5.7%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심 기대를 갖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 피 검사는 다르게 이제 6.2%라는 다소 조금 높은 혈당 수치가 나왔다고,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연속혈당 측정기를 신뢰할 수 없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용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리포트를 봤거든요. 그 리포트에 보면 예상 당화 혈색소라는 그런 값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 예상 당화 혈색소는 실제 우리 3개월 지표인 혈액으로 뽑는 당화혈색소와는 좀 다른 그런 지표이고요. 초기에는 이런 혼란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 지표를 혈당관리 표시기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것이 당화혈색소랑은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로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은 이제 2주간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시고 나면 그 값을 토대로 이제 계산되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당화혈색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GMI 혈당관리 표시기가 최근의 혈당을 좀 더 반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아무래도 3개월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기간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두 값이 같아지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시면 아마 좋은 피검사 결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혈당 편에 대한 또 질문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용 중에 정상 혈당이거나 약간 높은 혈당일 때도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질문이 저혈당 증상이 그러면 이렇게 조금 높은 혈당에서 나왔을 때도 처치법은 동일하게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입원 환자분들께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거든요. 상대적인 경우가 좀 많은데 굉장히 고혈당 상태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다가 급격하게 혈당이 조절되기 시작해서 정상 혈당에 가까워질 때 몸에서는 이 혈당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저혈당과 유사한 그런 사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격한 운동을 해서 혈당이 빨리 떨어질 때 혹은 식사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 실제 그 수치가 저혈당인 70mg/dl까지 도달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떨어진 속도가 빠르면은 그런 저혈당 증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측정하신 혈당이 정상이라면은 굳이 저혈당에 대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지럽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낙상이나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조금 안전한 곳에서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은 혹시 약제로 좀 조절해서 개선시킬 수 있을지 좀 의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당이 조절 안 되다가 이제 갑자기 조절이 잘 될 때도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은 수일 수주일이 지나다 보면은 정상 혈당에 평균적으로 가까워지고 그러면 증세는 저절로 사라지니까 그런 경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증상이 심하다기보다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이 더 클 것 같아요. 우리 몸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혈당 편에서도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당뇨병 전 단계인데요. 저혈당 증상이 와서 수치를 측정해보면 식후 2시간 기준 180 정도 됩니다. 수치는 저혈당이 아닌데 저혈당 증상이 올 수 있는지, 사실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이번엔 혈당이 높을 때도 저혈당 증상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저혈당이 아니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 피로감이라든지 졸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런 증상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슈거 크래쉬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오히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저혈당이 아니라 고혈당을 우리가 조금 더 걱정하셔야 되고, 당뇨병의 어떤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순당, 예를 들면 음료수라든지 소화 흡수가 빠른 형태의 가공식품 같은 것들을 오히려 줄이시고 식후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저혈당에서도 고혈당에서도 증상만 갖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꼭 혈당을 우선 측정해 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또 관련해서 계속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3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뇨병의 정석이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는데요. 그 책을 또 자세히 읽어보시면 궁금하신 내용들도 많이 해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